한 오만한 재벌 회장이 레스토랑에서 구걸하는 한 소년을 냉대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운명은 그 회장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서울의 밤은 하수구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으로 가득했습니다. 축축한 아스팔트와 자동차 매연, 그리고 어딘가 비릿한 소의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이 도시의 겨울을 실감케 했죠. 소년 지훈이는 얼어붙은 보도블록 위에서 맨발을 애써 오므렸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에 발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해진 소매를 끌어내려 손가락을 덮어보았지만 바늘처럼 날카로운 바람은 얇은 천을 비웃듯 파고들었습니다. 뱃속에서는 익숙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며칠째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지독한 허기였죠. 10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작고 마른 아이였습니다. 셔츠 위로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났고 흙먼지 묻은 얼굴은 움푹 패어 있었죠. 하지만 크고 검은 눈동자는 무언가 꺾이지 않은 빛, 어쩌면 희망 같은 것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묵직한 유리문이 열리자 레스토랑 안에 따뜻한 온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금빛 샹들리에가 새하얀 식탁보 위로 부드러운 빛을 뿌렸고 촛불 아래 은식기들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고 잔 부딪히는 소리와 구석에서 연주되는 값비싼 재즈 트리오의 선율만이 그 소리를 간신히 덮었습니다. 웨이터 한 명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접시가 담긴 쟁반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양고기, 스테이크 버터, 바른 롤빵, 그리고 살짝 기울어진 잔에 담긴 짙은 빛깔의 와인. 그 냄새만으로도 지훈이의 배는 고통스럽게 뒤틀렸습니다. 아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얼어붙은 발을 옮겼습니다. 돈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정심도 아니었죠. 그저 배를 갉아먹는 통증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따뜻한 음식 한 조각이 절실했습니다. 지훈이는 망설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갔고 누구 하나 눈길을 주는 이 없었죠.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키 크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지훈이와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이었죠. 그의 이름은 강민준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잘 재단된 양복은 그의 넓은 어깨에 완벽하게 걸쳐져 있었고 주름 하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손목의 고급 시계가 가로등 불빛 아래 번쩍였죠. 그는 전화를 받으며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내일까지 계약 마무리하세요. 지연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의 말투는 간결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변명 말고 결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하세요. 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며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지훈이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주는 아이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침을 삼키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사장님 제발요. 뭐라도 좀 먹을 게 필요해서요. 남자는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차갑고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지훈이를 훑어보았습니다. 해진 옷, 더러운 손,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보이는 멍든 무릎. 그의 얼굴에 잠시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무관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음식 강민주는 그 말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비틀렸죠. 미소도 비웃음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구걸해서 이 자리까지 온 줄 아나. 지훈이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마치 이 대화 자체가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코트를 여몄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위해 일한다. 너도 그렇게 해야지. 그 말은 칼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거리를 파고들며 지훈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강민주는 길가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죠.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도시는 지훈이 같은 아이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강민준 역시 마찬가지였죠. 고급 세단의 문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닫혔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타이어는 비에 젖은 도로를 가르며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훈이는 어깨를 떨며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어둠 속 어딘가에서 한 노파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외투로 몸을 감싸고 있었고 시린 손은 옷자락 밑에 감추고 있었죠. 세월과 고난이 새겨진 그녀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민준 같은 남자들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강력하고 손댈 수 없으며 스스로 운명의 변덕에 면역이 있다고 믿는 남자들이었죠. 그녀의 시선이 레스토랑의 황금빛 불빛 아래 작고 외롭게 서 있는 지훈이에게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었고 입김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곧 알게 될 게다. 그녀는 빗소리보다 작은 목소리로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민주는 차 안의 고급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댄 채 무심코 커프스 버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 내부는 따뜻했고 고급 가죽 냄새와 그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죠. 그는 빗줄기가 얼룩진 창밖으로 흐릿하게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택으로 모실까요? 회장님,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그를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강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소년이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던 보도블록에 머물러 있었죠. 비는 꾸준히 내리며 소년의 너무 얇은 스웨터를 작은 몸에 착 달라붙게 만들었습니다. 강민준의 손가락이 무릎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가슴속에 거의 불안감과 비슷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에 충분할 만큼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것은 왔던 것처럼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래, 그가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게. 차는 미끄러지듯 매끄러운 거리를 지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주는 시트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걸었습니다. 비는 이제 모든 것을 흠뻑 적셨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었으며 스웨터는 등 뒤에 불쾌하게 들러붙었습니다. 도시가 그의 주위에서 맥박쳤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 중얼거리는 목소리들, 따뜻함과 안전이 존재하는 술집과 레스토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들.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웅덩이를 피해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맨발이 쓸렸습니다. 발가락의 감각을 잃은 지는 오래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익숙했으니까요. 허기가 위장을 핥히었고 익숙하다 못해 예상되기까지 하는 둔하고 뒤틀리는 통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는 일이었죠. 운다고 배가 부르지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을 테니까요. 모퉁이를 돌아버려진 가게 앞 작은 후미진 곳을 찾았습니다. 처마가 대부분의 비를 막아주었죠. 이만하면 됐습니다. 지훈이는 벽에 기대앉아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눈을 감고 허기와 추위, 외로움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이런 밤은 처음이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지훈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긴장시키며 벽으로 더 파고들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이 도시의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의 아이를 보면 쉬운 먹잇감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외투의 무게를 옮겼습니다.
옷감은 낡고 군데군데해졌지만 여전히 밤의 추위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처럼 몸을 감싸고 있었죠. 오늘 밤 꽤 춥구먼. 그녀 박할머니는 지훈이에게라기보다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팔에 턱을 괜 채 기다렸죠. 박할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그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지훈이보다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몸집은 작았지만 단단해 보였죠. 외투 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가장자리는 딱딱했지만 아직 온전한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이는 빵을 빤히 쳐다보았죠. 얼마 안 되지만 도움이 될 게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망설였습니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나한테까지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 먹으렴. 지훈이의 손가락이 소매에서 풀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빵을 받았습니다. 추위 때문에 손이 살짝 떨렸죠. 그는 바로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박할머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는 입술로 빵을 가져가 천천히 씹었습니다. 배는 더 달라고 아우성쳤지만 참았죠. 빵은 마르고 가장자리는 딱딱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음식이었고 무언가였으니까요. 박할머니는 그의 옆벽에 기대앉아 외투를 더 단단히 여몄습니다. 널 보니 누군가가 생각나는구나. 잠시 후 그녀가 낮고 사려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지. 지훈이는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박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고 하얀 입김이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곳이 널 작아지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빼앗기게 하지 마.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씹으며 그들의 작은 피난처 너머 도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거리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세상은 그와 같은 소년들을 위해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민주는 통제 위에서 자신의 삶을 구축했습니다. 사업 평판, 세상 모든 것을 통제했죠. 하지만 오늘 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차가 저택의 문을 통과하며 헤드라이트가 빗속을 가를 때 강민주는 아까 그 소년 지훈이의 모습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름조차 떠올리지 않았지만 이제 소년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축축한 밤 공기가 그의 양복에 달라붙었죠. 강민준의 저택은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거대한 맨션으로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밭이 어둠 속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 안은 따뜻했고 안에서부터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안락한 요새였죠. 그럼에도 그는 망설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 현관문을 통과하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밖의 폭풍우는 더욱 거세졌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강민준이 돌계단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등골을 타고 오르는 불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그저 또 다른 긴 하루였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했죠. 가슴에 느껴지는 둔하고 성가신 통증이 왼쪽 팔로 퍼져나갔습니다. 강민주는 긴장을 풀기 위해 어깨를 으쓱하며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많이 일했던 탓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너무 많이 일했죠. 통증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민주는 가슴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느리고 스며드는 열기가 갈비뼈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무언가 조여오는 듯 했죠. 그는 턱을 깨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쾌감은 깊어졌고 심장을 천천히 무자비하게 쥐어짰습니다. 강민주는 몸을 바로 세우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앉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웅장한 현관에 다다랐을 때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도에 있는 괴종시계의 규칙적인 똑딱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통증이 격렬하게 밀려왔고 가슴을 짓누르는 참을 수 없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강민주는 비틀거렸고 한 손으로 옆에 있는 대리석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액자에 담긴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숨이 짧고 불규칙하게 가빠졌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얕았죠. 심장이 갈비뼈를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끔찍한 생각 하나가 흐릿한 의식을 꿰뚫었습니다. 이건 현실이야. 이게 일어나고 있어. 강민주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전화기를 더듬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서명할 만큼 침착했던 그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화면이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응급번호는 단 3자리였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시야가 기울어지더니 가장자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무릎이 풀렸습니다. 강민주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죠. 광택나는 돌바닥에 뺨을 대고 누워있으면서 강민주는 새로운 종류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거래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라지는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였죠. 귀가 울렸고 심장 박동이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헐떡이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손가락을 움찔거렸습니다. 몸이 그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리 없었습니다. 여기서 혼자서는 아니었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문가에 드리워진 그림자, 작은 형체, 소년이었습니다. 강민주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그가 말을 하기도 전에, 이해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강민준이 처음 알아차린 것은 냄새였습니다. 마치 따귀를 맞은 것처럼 역하고 진한 냄새였죠. 썩은 음식 축축한 판지,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무언가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정신이 차에 차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 다음은 소리였습니다. 웅골거리는 목소리들, 젖은 보도 위를 질질 끄는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근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거칠고 쌕쌕거리는 기침 소리. 강민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열렸습니다. 시야는 흐릿했죠. 머리 위로는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이 양옆으로 우뚝 솟은 건물들의 들쭉날쭉한 실루엣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황금빛 샹들리에도 광택나는 바닥도 없었죠. 오직 낯선 골목에 답답한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신이 없었죠. 무언가에 부딪혔는지 관자놀이가 둔하게 아팠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려 했지만 팔다리가 굼뜨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보도블록에 냉기가 옷을 통해 스며들었죠. 잘 재단된 셔츠는 구겨지고 역겨운 무언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고급 시계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현실감이 뱃속에서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전화기, 지갑,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강민준의 손가락이 주머니를 더듬어 안팎으로 뒤집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심장마비에 짓누르는 고통이 아니었죠. 이건 다른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주변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누더기 같은 외투를 겹쳐 입고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녹슨 드럼통 안에 임시 모닥불 주위에 모여있는 모습들이었죠. 그들의 얼굴은 희미한 불빛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쉬고 불안정하게 나왔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돌렸지만 대부분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무관심. 그가 수천 번이나 보여주었던 바로 그 무관심이었죠. 강민주는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풀렸습니다. 골목이 잠시 빙글 돌았고 시야가 옆으로 기울었죠. 그는 차가운 벽돌벽에 몸을 기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몸은 약하고 기진맥진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걸까요? 저택고통 세상이 기울어지던 순간,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발견했을까요? 여기에 데려왔을까요? 강도라도 당한 걸까요? 그 가능성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건 실수였습니다. 그래야만 했죠. 그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니었죠. 그때 부드럽고 침착하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강민준의 고개가 소리가 난 쪽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 뒤집힌 우유 상자 위에 지훈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조용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만하지도 잔인하지도 않았죠.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민준은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죠. 그러다 지훈이가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강민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아이라니. 신발 밑에 먼지처럼 무시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는 한때 회의실을 침묵시켰던 그 권위를 불러일으키려 했지만 목소리는 가늘고 평소에 무게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강민준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지훈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곳이요. 강민준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건 대답이 아니잖아. 지훈이는 그저 그를 살펴보더니 말없이 주머니에서 작고 마르고 부서지기 쉬우며 가장자리가 갈라진 것을 꺼냈습니다. 빵 한 조각이었죠. 저보다 이게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그는 강민준을 향해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민준은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이 아이를 외면하고 추위 속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훈이가 그에게 음식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침을 삼켰습니다. 자존심과 뱃속에 생생하고 갉아먹는 허기가 싸우고 있었죠. 몸은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이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골목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 역시 무력하다는 것을요. 그는 턱을 깨물었습니다. 배가 격렬하게 뒤틀렸습니다. 허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준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이 망설이다가 딱딱한 빵을 감쌌습니다. 지훈이는 비웃거나 의기양양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다가 등을 기대고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강민준은 빵을 입으로 가져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마르고 씹기 어려웠죠.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맛본 것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강민주는 자신이 진정으로 작다고 느꼈습니다. 추위는 사람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법이었습니다. 피부에 머무르거나 손끝을 핥히는 정도가 아니었죠. 깊숙이 파고들어 골수를 감싸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민주는 이런 추위를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차에서 내릴 때의 겨울 공기의 매서움,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상쾌한 냉기 에어컨이 가동되는 회의실의 인공적인 서리를 알았을 뿐이죠.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떠나지 않는 종류의 추위 발톱을 받고 이제 네가 사는 곳은 여기야 라고 속삭이는 종류의 추위였습니다. 강민주는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골목벽에 기대앉아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겼습니다.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의 값비싼 양복은 이제 축축하고 쓸모없는 껍데기에 불과했고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잊힌 남자들과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낡은 천을 겹겹이 껴입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스카프와 후드 뒤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였죠. 어떤 이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어떤 이들은 말없이 앉아 텅 빈 눈으로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응시했습니다. 강민주는 이런 사람들을 수천 번이나 지나쳤습니다. 이제 그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녹슨 드럼통 안에서 불꽃이 깜빡이며 골목벽에 들쭉날쭉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불꽃은 부서진 가구, 조각 낡은 신문지, 조각 등 탈 수 있는 모든 것을 개걸스럽게 삼키며 춤을 추었습니다. 강민주는 불을 쳐다보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깊고 축축한 소리로 기침을 했고 그 소리는 그의 가슴 속에서 덜컹거렸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죠. 이곳에서는 그것이 생존의 소리였습니다. 강민준의 배가 뒤틀렸습니다. 보도블록 위에서 깨어난 이후로 한 번도 가라앉지 않은 깊고 공허한 통증이었죠. 아까 지훈이의 빵을 먹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다른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통제에 대한, 질서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굶주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확실성이 없었고 오직 기다림만이 있었습니다. 아침을 기다리고 추위가 자신을 덮치기 전에 다른 누군가를 덮치기를 기다리고 세상이 자신의 존재를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죠. 강민주는 무릎을 가슴에 더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되뇌어도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신중한 발소리. 강민주는 고개를 들기도 전에 그 발소리의 주인을 알았습니다. 박 할머니였죠. 그녀는 긴 외투 자락을 차가운 바람에 살짝 흩날리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존재에는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표정을 알 수 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주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이해하는 모양이구먼. 강민준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쏘아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을 위한 자리가 없는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강민주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 할머니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들을 전에도 본 적이 있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강민주는 짧게 숨을 내쉬었고 입김이 차가운 공기 중에 하얗게 보였습니다. 아니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못 봤을 겁니다.
박할머니의 입술이 살짝 비틀리며 미소 같지 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봤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자신들은 손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지. 그녀는 천천히 신중한 움직임으로 그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강민주는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얇은 양복이 달라붙은 가슴을 톡톡 치자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박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우리와 똑같아지는 거야. 강민주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와닿았죠. 그는 항상 자신의 부성공 이름이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그것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골목에서 수위처럼 자신을 감싸는 추위 속에서 그는 다른 누구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무게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강민주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은요, 강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머릿속을 핥히는 생각들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그가 그녀에게라기보다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거야. 박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를 살펴보더니 그 어떤 것보다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잔인하거나 조롱하는 웃음이 아니었죠. 상대방이 모르는 무언가를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나 그녀가 재미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강민주는 턱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내 삶이 아니야. 그가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박할머니가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그랬지. 강민주는 반박하려 항의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옳다면 어떡하죠? 만약 그가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그 생각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강민주는 애써 일어섰습니다.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이럴 시간 없어. 그가 벽에서 떨어져 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리가 예상보다 약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죠. 박할머니는 그를 도우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몸을 바로 세우자 그녀는 거의 혼잣말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말했죠. 앉는 게 좋을 걸세. 강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싶은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강민주는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몰랐지만 결국 몸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무릎이 풀렸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보도블록 위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박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옆에 앉아 있었을 뿐이죠. 오랫동안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평생을 말하고 명령하고 거래를 협상하고 주변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추위 속에서 세상이 버린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이곳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핵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할머니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아직 인정할 준비가 안 된 모양이군.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걸세. 강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두려웠습니다. 이 번잡한 도시에서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강민준에게는 다릅니다. 그가 처음 느낀 것은 추위였습니다. 이 추위는 달랐죠. 그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피부 아래 뼛속에 살고 있었죠. 용서 없는 보도블록 위에 누워있던 탓에 몸이 뻣뻣하게 아팠습니다. 몸을 움직이자 등이 비명을 질렀고 팔다리는 감각 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건물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의
희미한 빛에 눈을 깜빡였죠. 여기가 어디지? 그러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골목 굶주림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세상이 무너졌다는 깨달음. 그는 끙끙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은 무자비했죠. 수백만 수천만 원짜리 그의 값비싼 옷은 이제 쓰레기나 다름없었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이 그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도시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현실 세계, 그의 예전 세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강민주는 더 이상 그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손을 얹었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손가락에 느껴지는 것은 때와 뻣뻣하게 굳은 머리카락, 생존의 낯선 질감이었습니다. 골목의 냄새는 역겨웠습니다. 부패 소변 고인물 냄새였죠. 그는 헛구역질하며 손등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걸까요? 본능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비어 있었죠. 전화기도 지갑도 열쇠도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숨이 가빠지고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벗어나야 했죠. 돌아갈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돌아간단 말인가요? 강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는 벽에 기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몸이 말을 듣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일 리 없었죠. 하지만 관절의 통증 뱃속에 굶주림 주머니의 공허함이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변했고 그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골목을 나와 아침 햇살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죠. 거리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택시를 잡고 서둘러 출근하고 이름이 적힌 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었죠. 그는 이 세상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기에 속했었죠. 이제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보행자들은 마치 그가 보도블록의 일부인 것처럼 피해야 할 장애물인 것처럼 시선을 미끄러뜨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 시선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런 시선을 보냈었죠. 그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모든 움직임이 마치 다른 사람의 몸으로 걷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길모퉁이에서 그는 망설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비서에게 전화하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전화기는 없었습니다. 비서도 없었죠. 오직 그 자신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휩쓸었고 강민주는 양복 재킷을 몸에 더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용없었죠. 추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가볍고 거의 재미있다는 듯 했습니다. 강민준이 돌아보았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소녀는 콘크리트 난간에 앉아 작은 몸을 웅크리고 무릎을 감싸 안고 있었죠. 맨발은 보도블록 바로 위에서 흔들렸고 닳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굴욕감과 불신감 사이에서 꼼짝없이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이는 무언가를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낡고 딱딱한 빵 한 조각이었죠. 그는 규칙적으로 씹다가 망설이며 손에 든 음식을 힐끗 보았습니다. 말없이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강민준에게 한 조각 내밀었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한 대 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민준의 배가 격렬하게 뒤틀렸습니다. 굶주렸죠. 언제부터 밥을 못 먹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영양을 갈망했고 머리는 허기로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 그 지긋지긋하고 숨막히는 자존심이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권력과 통제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거절하고 도움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무시했던 아이가 그에게 음식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떠나고 싶었죠.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인가요? 강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시는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예전 삶은 사라졌죠. 남은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배가 다시 한번 뒤틀렸고 날카로운 통증이 복부 전체로 퍼졌습니다. 강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존심은 굶주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습니다. 자, 강민준이 살짝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근처에 팔짱을 낀 차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죠. 불친절하지도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치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순간을 전에도 본 것처럼 말이죠. 강민주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지훈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손은 여전히 내밀어져 있었습니다. 강요하지도 구걸하지도 않았죠. 그저 제안할 뿐이었습니다. 강민주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이 빵의 딱딱한 껍질에 스쳤습니다. 목이 메었죠. 자존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몸이 그것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빵을 받아 입으로 가져가 먹었습니다. 빵은 마르고 딱딱했습니다. 패배의 맛이었죠. 강민주는 목구멍의 답답함을 애써 삼키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박 할머니는 마치 다른 것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듯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주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산업계의 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댈 수 없는 사업가가 아니었죠. 그는 그저 길거리에 앉아 어린아이의 남은 빵을 먹고 있는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민주는 굶주림이 어떤 느낌인지 무시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력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강민주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한 입 한 입이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고 턱은 딱딱하고 오래된 빵을 힘겹게 씹었습니다. 마르고 맛없는 이전에는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을 음식 부스러기였죠. 하지만 이제 그것은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지훈이는 근처 길가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기양양해하지도 비웃지도 않았죠. 그저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강민주는 그의 시선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꾸준하고 읽을 수 없는 시선이었죠. 소녀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아기도 오만함도 권력 있는 남자가 몰락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도 없었죠. 그리고 어쩐지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강민주는 목에 걸린 빵 덩어리를 삼켰습니다. 그는 한때 이 소년을 무시하고 원하는 것을 위해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아이가 그에게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는 숨 막힐 정도였죠. 손가락에서 부스러기를 털어내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지훈이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민주는 오랫동안 땅바닥을 쳐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지훈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강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 소녀는 아무도 아니었고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어떤 친절이라도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라졌습니다. 강민주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몸이 아우성쳤죠.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를 찾아야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일이었죠. 왜 그래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낯설고 불안정했죠. 그는 이전에는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그를 찾았었죠. 그는 골목길을 지나고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수레를 차리는 것을 지나고 문간에서 깨어나 또 다른 밤을 콘크리트 위에서 보낸 뻣뻣함을 떨쳐내는 사람들을 지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채지 못했죠. 그는 이제 또 다른 잊힌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1시간 후 그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습니다. 좌절감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죠. 계획도 방향도 없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강민준이 돌아보았습니다. 박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세탁소 옆에 기대서서 팔짱을 낀 채 늘 그렇듯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강민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애 어디 있어요? 박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도움 청하는 거 싫어하는구먼. 강민준은 턱을 깨물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그녀는 잠시 그를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끔 공놀이 하러 가. 낡은 공장 근처 공터에. 강민준은 망설였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훈계도 알 수 없는 경고도 없이요. 박할머니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가보게나. 강민준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박할머니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녹슨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버려진 흙바닥 반쯤 무너진 공장 근처였죠. 그리고 그곳에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혼자서 낡은 축구공을 허물어져가는 벽돌벽에 차고 있었죠. 매번의 킥은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속도를 늦추고 지켜보았습니다. 지훈이는 조용히 집중하며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 작고 텅 빈 공간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곳인 것처럼요. 강민준은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외쳤죠. 지훈아, 소년이 멈춰 섰습니다. 공이 발치에 멈춰 섰죠. 지훈이가 돌아섰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 찾으셨어요.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는 살짝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다렸습니다. 강민준은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침묵. 지훈이의 몸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시선을 돌렸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시립병원에 계세요. 편찮으셔서 더 이상 일을 못하시게 됐거든요. 지훈이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못하시게 되니까 저희는 모든 걸 잃었어요. 강민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런 일은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이제는 이름이 없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침을 삼켰습니다. 아프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니? 지훈이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서렸습니다. 기억 못하시는군요. 그렇죠. 강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뭘 기억 못한단 말이냐. 지훈이는 잠시 더 그를 쳐다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예전에 아저씨 댁에서 일했어요. 강민준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말이 이해되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쉬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강씨 댁에서 일하셨어요. 강민준은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굶주림 때문이 아니었죠. 더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무언가였습니다. 강씨라는 이름은 이 도시에서 무게감을 지녔습니다. 항상 돈을 의미했고 특권을 의미했죠. 하지만 지훈이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강민주는 소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뭐니 지훈이는 망설였습니다.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입술 안쪽을 깨물었죠. 그러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그 이름은 강민준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죠. 마리아. 갑자기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 항상 뒤로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 지귀에도 불구하고 권위가 느껴지는 부드러운 목소리. 마리아. 그가 어렸을 때 그의 가족집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죠. 그의 셔츠가 다려지고 식사가 제 시간에 차려지고 그가 알아채기도 전에 어질러진 것들이 치워지도록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았으며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강민주는 수년 동안 그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마침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검은 눈은 꾸준하고 흔들림 없었죠. 기억 못하시는군요. 그렇죠. 강민주는 침을 삼켰습니다. 나는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진실은 그가 정말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기억했고 존재를 기억했지만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내면에서 날카로운 무언가를 뒤틀었습니다. 그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년 동안 자신의 가족을 돌봐준 여자를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배경의 또 다른 부분, 그의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기계 속의 또 다른 얼굴 없는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아들이 그의 옆에 앉아 그에게 음식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과거가 마침내 그를 따라잡은 것이었습니다. 집을 잃었을 때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강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거라고 하셨죠. 지훈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공허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엄마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강민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강씨 댁에서 그만둔 후로는요. 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지훈이는 시선을 땅으로 돌려 손에 든 빵 가장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아저씨, 댁에서 더 이상 엄마가 필요 없어졌을 때 추천서 한 장 써주지 않으셨어요. 강민주는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문이란 문은 다 두드렸어요. 지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추천서 없는 가사 도우미를 쓰려고 하지 않았죠. 해고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해고된 게 아니었어. 강민준이 속삭였지만 자기 귀에도 한심하게 들렸습니다. 네, 지훈이가 그를 힐끗 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강민준은 숨을 급하게 들이마셨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는 모든 걸 해보셨어요. 한동안 세탁소에서 일하셨지만 집세는 계속 올랐고 저희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강민준은 자신이 숨을 참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엄마가 편찮아지신 거였죠. 침묵. 강민준은 귓속에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지훈이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강민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강씨 일가는 직원들이 떠난 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고려한 적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 강민주는 그 결과 중 하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짓밟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아이 어머니가 평생을 자신들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떠나버린 기억만을 간직한 아이 옆에 말입니다. 그가 무시했던 것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지훈이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를 내보내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강민주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죠. 아저씨 같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강민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해고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지훈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것이 그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를 보게 만들기 전까지는요, 지훈이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는 아저씨 가족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죠. 부자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강민주는 평생을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강민주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이는 분노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으로 말하지도 않았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늘이 파랗고 겨울이 춥고 이것이 단지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강민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몰랐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것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훈이에게 잃어버린 삶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요? 대답은 돌처럼 강민준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다음에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민준은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인식했습니다. 그때 근처 어딘가에서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준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박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내내 지켜보고 있었죠. 이제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입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진실을 보기 시작했구먼. 강민주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죠. 그녀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박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는 거지. 강민주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죄책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진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강민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먹을 꽉 쥐었죠. 그는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 데려다 주렴. 지훈이의 고개가 번쩍 들렸고 검은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예상하지 못했죠. 강민주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말랐죠.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께 데려다줘. 지훈이는 한참 동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천천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강민주는 망설였습니다. 대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계획도 전략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리아를 만나야 한다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마주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느낌뿐이었습니다. 강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그가 인정했습니다. 지훈이의 입술이 얇은 선으로 눌렸습니다. 강민주는 그가 거절하거나 날카로운 말을 하거나 너무 늦었다고 말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섰고 강민주는 뒤따랐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도시는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침묵이 아니라 혼돈의 파도 사이에 잠잠함 같은 그런 종류의 조용함이었죠. 강민주는 지훈이 옆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아파트에서 그녀를 마주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뚝 솟은 회색빛 시립병원 건물에 가까워지면서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닫이 문이 휴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안에 살균된 세계가 드러났습니다. 하얀 벽 거친 형광등 불빛 공기 중에 떠도는 소동향 냄새. 그곳은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운걸거리는 목소리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통의 외침. 강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병원에 익숙하지 않았죠. 그는 항상 개인 의사 컨시어지 케어 등 질병을 멀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거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고통의 생생한 현실만이 있었죠. 안내 데스크의 한 여자는 지훈이가 대기실을 지나 길을 안내할 때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강민준의 시선은 낡은 의자들이 늘어선 곳을 훑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기다려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어떤 이들은 아픈 아이들을 안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피로에 지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시가 잊어버린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지훈이는 의료용품 카트와 휠체어에 실려가는 환자들을 능숙하게 지나치며 미로 같은 복도를 헤쳐나갔습니다. 마침내 그가 멈춰 섰습니다. 작고 희미하게 불이 켜진 방이었습니다. 강민주는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섰죠. 마리아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연약한 몸은 얇은 담요로 반쯤 덮여 있었죠. 움푹 팬 뺨뼈, 위로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피부. 이 병이 오랫동안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강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죠. 마리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준 씨.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기억보다 약했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자신의 이름을 듣자 무언가 불편하고 무거운 감정이 그를 휩쓸었습니다. 그는 대답하려 입술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셨군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기도 비난도 없었죠. 그저 조용한 관찰이었습니다. 강민주는 목이 말라 침을 삼켰습니다. 네. 지훈이가 그를 지나쳐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분 데려왔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강민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 오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망설였습니다. 왜 여기에 왔을까요?
대답이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방을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요. 마리아는 그를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강민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몰랐어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그 말은 입안에서 씁쓸하게 느껴졌죠. 당신과 지훈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마리아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그 같은 사람들은 절대 몰랐으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강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알았어야 했는데. 그가 덧붙였습니다. 마리아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랬어야 했을까요? 그 질문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예상했고 그것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리아는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다른 세상에 살았잖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 세상을 떠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최악의 부분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쓸모없어지면 그냥 사라진다고 믿으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강민주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죄책감이 갈비뼈를 짓누르며 숨 막히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유일한 말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마리아는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미소 지었죠. 용서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해였습니다. 됐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주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됐다고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살짝 몸을 움직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절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당신이 마침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강민주는 내면에서 무언가 금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어떤 것에 대해서도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그는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죠. 강민주는 병원 행정실 카운터 가장자리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가 꾸준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요, 더 나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행정직원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주어진 자원 내에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민준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남자는 짜증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더러 뭘 어쩌라는 겁니까? 저희는 그냥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 말에 그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행정직원은 눈을 깜빡였죠. 강민주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갑도 수표책도 아니었죠. 명함이었습니다. 그의 예전 삶도 아직 쓸모가 있었습니다. 개인 병원으로 옮기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가능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하세요. 행정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저렴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아시죠? 강민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이 병원 전체보다 더 가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직원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강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마리아는 마땅히 받아야 할 치료를 받을 것이고 지훈이는 어머니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훈이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전원 수속을 밟았어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개인 병원으로 옮겨질 거야. 더 나은 치료, 더 나은 의사들이 있을 테고. 지훈이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강민주는 그의 눈에서 단지 경계심 어린 회의감만이 아닌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희망이었죠. 강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게 다가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민주는 시선을 돌려 병원 복도 아래 다른 환자들 붐비는 대기실을 지나쳤습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들 버려지고 잊힌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바로잡을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뭘 바로잡는다는 거죠? 강민주는 턱을 깨물었습니다. 모든 것, 마리아 씨만이 아니라, 지훈이 너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제도가 그들을 실망시킨 방식, 내가 그들을 실망시킨 방식. 지훈이는 그의 얼굴에서 거짓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골목에서의 하룻밤 한때 자신이 지배했던 세상에서 춥고 굶주리며 보이지 않는 존재로 앉아 있었던 그날 밤 이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자신을 재건했습니다. 예전에 강민준이었다면 떠났을 것입니다. 수표 한 장을 쓰고 단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충분히 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리아의 병원 이송은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이 병원 로비 조용한 구석에 앉아 수많은 지친 얼굴들, 부모님 무릎에 웅크린 채 몇 시간씩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는 거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지훈이와 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문제였죠. 난생 처음으로 강민주는 자신의 세상 너머, 회의실 너머, 이익 너머, 이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사치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주는 서울 외곽의 한 버려진 창고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텅 비고 낡고 잊혀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채워 넣을 아이들처럼요. 강민주는 옆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하죠. 여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장님, 이 건물은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합니다. 여긴 강민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뭐가 필요한지는 상관없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시간 만에 한때 금융계의 거물이었던 강민주는 어떤 투자자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허물어져가는 창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산도 현명한 사업적 움직임도 아니었죠. 그의 돈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목적이요. 몇 달 후 창고는 변모했습니다. 한때 버려졌던 곳은 이제 안식처가 되었죠. 강민주는 입구 근처에 서서 첫 번째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로 단장한 기숙사 벽에는 2층 침대가 늘어서 있었고 책장에는 책이 가득했으며 뒤편 주방에서는 매일 밤 따뜻한 식사가 제공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소속될 곳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도 얼어붙은 보도블록 위에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되었고 어떤 아이도 배고픈 채 일어나 하루를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센터, 이 집은 그들의 피난처이자 미래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훈이라는 소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관식은 간단했습니다. 언론도 리본 커팅도 없었죠. 그저 마침내 자신들을 봐주기로 결심한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는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강민주는 박 할머니가 말하기도 전에
그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팔짱을 낀 차에 서서 마치 자신의 왕국을 감독하는 여왕처럼 그곳을 둘러보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쁘지 않군. 강민주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겠죠. 그렇죠. 박 할머니는 씩 웃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완전히 그를 향해 돌아섰고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자네가 마침내 해냈구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뭘 해냈다는 거죠? 박 할머니의 입술이 위로 휘어졌습니다. 자네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게 된 것을 말일세. 그녀의 말은 그의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강민주는 권력이란 손댈 수 없는 것, 초월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권력이란 보이는 것,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곳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강민주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센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고 밤하늘 아래 스카이라인이 빛나고 있었죠. 그는 한때 그 세상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웃음과 따뜻함 그리고 두 번째 기회로 가득 찬 이 작고 불완전하며 아름다운 곳, 이것이 더 가치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돈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부가 권력이고 목적이며 정체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돈은 무언가를 바꾸는데 사용되지 않는, 한 뒤처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데 사용되지 않는 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돌아보니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후드티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거의 불편해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제 더 밝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니?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더니 지훈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주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만에. 지훈이는 문가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다시 말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강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구하는 거예요. 강민준은 움직이지도 숨을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그의 영혼의 망치처럼 내리꽂혔기 때문입니다. 지훈이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되고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나갔고 강민준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아동센터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민준에게는 6개월이었죠. 이전에는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흘러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숫자를 쫓고 결코 지속되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고 긴급하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무게도 없는 거래를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중요했습니다. 매일 한때 길거리에서 잠을 잤던 아이들이 따뜻한 침대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매일 지훈이와 수십 명의 다른 아이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강민준 아동센터의 아침은 시끄러웠습니다. 사이렌 소리나 거리의 고함 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였죠. 창고를 개조한 쉼터는 잠자는 곳 이상이었습니다. 집이었죠. 이른 시간에 아이들은 복도를 뛰어다니며 뜨거운 아침 식사가 기다리는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음식이 있을 것이라는, 그것을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훔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확실성을 평생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계란과 토스트가 쌓인 접시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키가 더 컸고 더 이상 배고픈 채 잠자리에 들지 않게 되자 몸집도 커졌습니다. 맞은편에는 카를로스라는 소년이 전날 했던 축구 경기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며 음식을 먹고 있었죠. 카를로스도 한때는 지훈이처럼 추위 속에서 맨발로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침대가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으며 미래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방 건너편 문가에 강민준이 서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지훈이는 아직도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사람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민준은 단지 돈을 쏟아부을 또 다른 프로젝트를 찾은 것뿐일까요? 마치 그 생각을 감지한 듯 강민준이 살짝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죠. 지훈이는 잠시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가 다시 음식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그를 믿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켜볼 의향은 있었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고는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 뛰어다니는 발소리, 책장 넘어가는 소리. 2층은 교실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에 가까웠죠. 책상들이 깔끔하게 줄지어 있었고 기증받은 교과서들이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교실에 앉아본 것도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단지 생존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말해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연필을 손에 쥔 채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배우는 것을 싫어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시도해볼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이제 로버츠 선생님이라는 여성이 책상 사이를 걸어 다닐 때 그는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수학 문제를 보며 미간을 찌푸린 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씩 웃었습니다. 나눗셈이지 마술이 아니라고. 카를로스는 연필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설명해봐. 지훈이는 몸을 숙여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단지 하루를 버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우고 계획하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았죠. 한편 강민준은 개인 병원과 계약을 맺어 강민준 아동센터의 모든 아이들이 정기검진 예방접종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을 아끼는 의사들이 있었죠. 지훈이는 진료대 위에 앉아 간호사가 자신의 생체 신호를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았고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을 문 밖으로 밀쳐낼까봐 반쯤은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카를로스는 의사가 팔을 확인하자 투덜거렸습니다. 무슨 팔을 잘라내는 것처럼 구네. 지훈이가 놀렸습니다. 카를로스는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너 꿰맨 적 있어. 지훈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 번. 안 울었어. 카를로스는 스페인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는 웃었습니다. 몇 년 만에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죠. 이것이 안전함이었습니다. 단지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었죠. 강민준 아동센터는 버려진 창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운동이 되었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업가들, 교사들, 의사들, 돕고 싶어하는 가족들. 기부금이 들어왔고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했으며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집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강민준은 사무실에 앉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이런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속죄하려는 자신의 시도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로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돈은 단지 화면 속의 숫자가 아니었죠. 한 번도 침대를 가져본 적 없는 아이를 위한 침대였고, 평생 매일 밤 배고픈 채 잠자리에 들었던 소년을 위한 식사였으며 희망이었습니다. 박할머니가 팔짱을 낀 채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자, 보아하니 실제로 해낸 모양이구먼. 그녀가 말했습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자네한테는 충분하지 않은가? 강민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아이들이 마당에서 축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결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박할머니는 잠시 그를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도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죠. 그리고 강민준 또한 이번에는 자신이 정말로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